지금 국회 정보위가 국군정보사령부 블랙요원의 명단이 북한으로 유출된 정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보 역량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번 사건, 어떻게 드러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요. 흥미롭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의 전문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의 서버에 침투한 과정에서 한 수상한 자료를 발견했답니다. 국내 화이트 요원뿐 아니라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서 몰래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들의 이름, 명단이 북한 기관의 컴퓨터에서 나왔던 겁니다. 해커가 즉각적으로 군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방첩사령부에 신고를 했고 방첩사가 색출에 나섰는데 정보사에서 재취직한 군무원 A씨의 개인 노트북에서 요원들의 명단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우리 정보기관의 해커가 북한을 해킹했더니 이런 자료가 나와서 그걸 역추적했더니 이 군무원 A씨라는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저는요, 우리 군은 주로 북한이 해킹을 했을 때 이걸 방어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공격한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이제 무기로서 전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대 국가랄지 아니면 적대 국가 아닌 경우라도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단순히 뭐 군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경제랄지 여러 파트에 다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뭐 노골적으로 아니면 뭐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이건 당연히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북한은 우리의 적대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뭐 미사일 쏘아대고 간첩 보내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해킹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고 국군 방첩사에서 좀 약간 미온적이다 이렇게 비판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 과정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저희 공개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도 북한을 이제 해킹을 해서 결국 저기 빠져나간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만약 북한을 해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블랙요원 명단이랄지 이런 것이 빠져나간지를 몰라서 유출된 걸 그렇죠.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뭐 해킹한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지만 똑같이 북한도 우리를 해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잡기 위해서도 우리를 해킹을 해야 하는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이버의 어떤 총성이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남북한 첩보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과거의 일도 다시 조명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해군의 잠수함 설계도가 한번 해킹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던 대우조선해양의 내부망을 북한이 해킹한 걸로 우리 정부는 당시에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때도 우리 해킹 부대가 북한을 해킹했더니 북한 컴퓨터에서 이 어떤 뭐 정보들이 있는 걸로 확인됐던 걸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지금 논란되고 있는 우리 블랙 요원이 드러난 그런 명단 유출과 당시 3년 전의 일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아마 상시적으로 아마 정보에 대한 해킹 크로스 체크는 계속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해킹을 공격적으로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런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4월 달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도에 된 바와 같이 이 블랙 요원이라는 화이트 요원이야 그렇다선 치더라도 블랙 요원이라는 분들은 신분을 위장한 상태에서 어떤 첩보 활동을 해온 분들인데 그분들의 어떤 신변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귀국을 도와야 될 시간을 조금 벌어놨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는 좀 4월 달에 벌어진 이후에 조금 잠잠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정보사의 블랙 요원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발견한 건 국정원에서 이것을 발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보기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복수의 정보기관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이번 사건으로 이제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행히도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라든지 어떤 정보원들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는 넘어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나마.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군 정보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어떤 이러한 블랙 요원이라든지 정보 취합을 하는 특히나 북한에 있는 휴민트들이 많이 발각이 됐을 네.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것을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노력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보에 대한 조금 이게 체크를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국정원 차원에서 군 정보사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다시 체계 정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이런 일과 관련해서 저도 주변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국방부 취재 기자가 TV조선 기자가 정보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북한으로부터 당신 핸드폰이 업무용 노트북이 해킹됐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우리 국방부 기자들도 노동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때 북한에서 이제 백도어라고 하죠. 이게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해킹이 됐고 그걸 이제 우리 정보기관에서 처음에는 기자를 감시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역시 북한 기관을 해킹했더니 우리 국방부 기자의 그런 화면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경고하고 또 뭐 백신 설치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네. 과거에 김정남이 김정은한테 살려달라라고 이메일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또 보도가 됐는데 그때도 우리 해킹 부대가 북한 대사관 이메일을 해킹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정부도 사실 해커들을 양성을 하고 또 해커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정치권에서 우리의 어떤 전력에 대해서 노출시키고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좀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위에서도 사실 비공개로 해서 야당 의원들께 보고를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밀 엄수를 좀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도 우리와 만만치 않게 상당히 해커들 그리고 이런 전력들을 양성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미국 기사를 보면은요, 한 60여 명의 북한 공작원 해커들이요, 미국에 한 300개가 되는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깔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벌고 위장 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인 수입이 94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벌면서 기밀이나 정보도 빼내는 이런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각심을 갖고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양성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뒤늦게나마 피해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뭐 다행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지금 우리 정보 역량의 타격이 너무나도 막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분이 유출된 블랙 요원들 지금 첩보 활동이 불가능해져서 급히 귀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해외 첩보망에 괴멸적 타격이 우려된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대북 첩보 요원은 탈북자 휴민트를 통한 그런 명단 등이 발각되면 북한이 간첩죄를 적용하고 발각 즉시에 총살, 삼족을 멸하는 중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기관에 정보를 주던 북한 내부 정보원들이 대거 처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송 본부장님.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정보 역량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그 휴민터, 저 인적 정보죠. 사람이 얻는 정보죠. 휴민터 요원들이 그때 이 DJ 정보나 그 진보 정보를 거치면서 그 약화됐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휴민터를 한 사람 양성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현지에 파견을 해서 현지에서 거기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 또 현지에 있는 주민이랄까 뭐 현지인들을 같이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동료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 블랙 요원들이 신변 위험에서 급히 귀국을 했는데 네. 이뿐이 아니고 블랙 요원이 현장에 있으면서 접촉을 했던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있는 동포들이라든지 현지인들이 있으면은 이게 그 우리 신분이 블랙 요원들의 신분이 파악이 됐으면은 그 블랙 요원이 접촉한 사람들을 역추적해 가면은 그 사람들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좀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해킹을 하잖아요. 해킹을 하고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각국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거죠.
그 해킹을 해서 어디까지 그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예. 대책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좀 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또 이게 복구를 할 부분이 있는지 휴민터를 복구를 할 수 있는 거 있는지 완전히 이게 없어진 것은 어딘지 그 파악하는 작업이 지금부터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보신 것처럼 북한은 그런 내부의 정보원에 대해서 간첩죄라는 중형을 내릴 수 있는데도 정작 우리는 우리 동료의 목숨을 팔아넘기고 또 국가정보망을 통째로 흔든 그 반역범들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간첩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에 방조한 자에 대해서만 징역을 처한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적국은 북한뿐이죠. 지금 이 법대로라면 이번 사건도 북한으로 정보가 바로 간 게 아니라 중국의 조선족을 거쳤기 때문에 간첩죄 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